그날 강원도 인제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특전사부대 앞 예비역 삼성 장군 영철 씨는 단 한 번도 예고 없이 그곳을 찾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의 조각이 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서랍 속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대한민국군 내부의 어두운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한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기로 소문난 전직 장군이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부대의 거대한 침묵을 깨뜨리게 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권력과 은폐, 고통과 침묵,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딸의 부대를 예고 없이 찾은 아버지. 하지만 정문 앞에서 마주한 건 피투성이로 군의관에게 엎여 나오는 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시작된 진실 추적의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깊은 산속, 짙은 안개와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인제의 특전사 부대는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정문 초소 앞에는 군인 특유의 긴장감이 맴돌았고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정돈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 고요한 풍경 속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단단한 어깨, 군인의 걸음, 냉철한 눈빛을 가진 노년의 남자였다. 단정하게 다려진 정복은 벗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여전히 전장의 기운을 잃지 않은 예비역 삼성 장군 영철 씨였다. 영철 씨는 은퇴한 후 대전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계급을 내려놓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에게 군은 여전히 인생 그 자체였다. 명예, 절제, 책임. 이 세 단어를 평생의 기준으로 삼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다. 부하들조차 그의 표정만으로도 움직일 만큼 통솔력과 신뢰를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단단한 눈빛이 유일하게 흐려질 때가 있었으니 바로 딸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였다. 어린 시절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수진 씨는 홀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따뜻한 보살핌보다 엄한 군인의 말투가 일상이었고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군인은 울지 말라는 말이 먼저였던 집. 하지만 수진 씨는 그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했고 결국 특전사에 입대한 것도 아버지를 닮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수진 씨는 인제 특전사 부대의 중사로 매서운 눈빛과 완강한 태도로 상하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강단 있는 군인이었다. 하지만 외모와는 다르게 부대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며 따뜻한 리더로 통했다. 지휘보다는 현장에 몸을 던지는 스타일이었고 임무에 있어선 늘 최전선에 있었다. 그 강인한 마음 속엔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칭찬 한마디 없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부대 내에서 수진 씨를 아끼던 몇몇 상관들은 그녀의 성실함을 높이 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령 태호 씨와의 관계는 특별했다. 태호 씨는 서울 출신으로 출세욕이 강하고 원리 원칙에 민감한 성격이었다. 보고서 하나에도 허점이 있으면 다시 쓰게 하는 철두철미함은 많은 후임들에게
공포로 통했다. 하지만 그만큼 능력은 출중했고 상부에서는 차기 중령 승진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었다. 그런 태호 씨가 수진 씨를 가까이 두기 시작한 건 실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진실함과 단단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상관과 부하의 관계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함께했던 작전 중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조심스러운 연인 관계로 발전해 갔다. 하지만 수진 씨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그런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직 대장이며 완고한 군인인 아버지가 상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 어떤 것도 군인의 명예와 자신의 책임을 해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철저히 군기와 규율을 지켰고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자신을 다잡으며 복무에 임하고 있었다. 부대 내부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작전과 훈련 사이에 발생하는 작은 사고들, 보고되지 않은 사소한 트러블, 그리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일부 간부들의 압박은 부대원들의 심신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간부들이 던지는 시선과 말들은 수진 씨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다. 그 무게를 꿋꿋하게 견디며 수진 씨는 혼자 조용히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목소리들을 대신해 매일 밤 복귀 후에 일기를 쓰듯 노트의 상황을 정리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 기록이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철 씨는 딸이 점점 연락을 줄이자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군인이란 원래 묵묵히 버티는 것이지만 그 묵묵함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언젠가부터 불쑥 나타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직접 인제까지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어떤 사유든 어떤 이유든 그냥 한번 확인하고 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몇 시간 낯선 도로를 따라 도착한 그날, 영철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차를 몰았다. 출입증 하나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름 하나로 정문을 통과한 그 순간,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날 부대 정문 앞은 유난히 고요했다. 초여름 아침, 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은 도로 위로 미세하게 진동하는 긴장감이 퍼지고 있었다. 통제소 옆에 서 있던 초병이 경례를 하며 문을 열고 영철 씨의 차량이 천천히 통과했다.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차에서 내린 순간 주변 병사들의 자세가 자동으로 바로 잡힐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구급차도 아닌 군용 지프 한 대가 안쪽 도로를 거칠게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뒷문이 벌어진 채 군의관 한 명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안고 있었다. 그 품 안에 있던 사람. 피에 젖은 전투복, 흐트러진 머리카락, 축 늘어진 몸. 그것은 다름 아닌 수진 씨였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조차 없는 수진 씨의 모습을 목격한 순간 영철 씨의 표정이 굳었다. 수많은 전장을 경험했던 군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상황 판단도 되지 않았다. 귓가엔 피가 쏠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만 남았다.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추려 애썼지만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의무대 앞에서 멈춘 차량. 바닥에 떨어진 피가 아스팔트에 번지듯 누군가의 절규처럼 고요한 공기를 찢고 흘렀다. 군의관이 다급히 들것을 끌어오고 의무병 2명이 합세해 수진 씨를 실어 나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철 씨는 묻지도 못한 채 병실을 향해 뒤따랐다. 의무실 밖에서 수진 씨의 상태를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단순했다. 훈련 중 사고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내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영철 씨의 눈에 들어온 건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군복 위로 드러난 팔목의 멍자국, 눈두덩과 입가의 타박상,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말라붙은 피의 흔적. 그는 이미 수많은 부상자들을 직접 치료하고 현장에서 데려온 경험이 있었다. 그 상처는 낙하 충격이나 넘어짐 따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다. 단순히 위험한 훈련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할 수준의 의도된 폭력이었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가해진 상처였다. 정면으로 묻지 않아도 부대 내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분위기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영철 씨는 군의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훈련 중 사고라. 어디서 무슨 상황이었나? 군의관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말했다. 실은 내부 훈련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나 상황은 아직 상부에서도 조사 중이고 그 답변 속에 숨겨진 회피의 기운이 더욱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부대에서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누가 왜? 병실 문을 바라보며 영철 씨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계급장을 벗은 지 오래지만 여전히 전우들이 있었고 여전히 군 내부의 체계와 은폐 방식에 누구보다 정통한 자신이었다. 그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부대의 작전과와 인사과 의무대 그리고 당직 사령실을 조용히 돌며 사람들의 눈빛을 읽어냈다. 공식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말 못할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자들의 눈동자만으로도 충분했다. 현장 조사 없이 직감만으로 수백 명의 생사를 판단해온 노장의 촉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불과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의 단서가 그 앞에 떨어졌다. 군내 정보망을 통해 딸의 상관인 특전사 소령 태호 씨가 최근 수진 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수진 씨가 다치기 직전 그녀는 군 내부 고충처리단에 익명 제보서를 보냈다는 사실 또한 파악됐다. 정체불명의 폭언과 부적절한 상급자의 언행에 대한 내부 고발서. 발신자는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신고서의 문체와 내용은 영철 씨의 직감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수진 씨였다. 이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었다. 수진 씨는 누군가의 폭력에 의해 다친 것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훈련 중 사고가 아니었다. 그 폭력의 중심에는 수진 씨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연루되어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의 하늘은 여전히 흐릿했다. 무더운 여름의 기운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한 가운데 부대 내부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파열음이 군기 속에 묻혀 퍼지고 있었다. 영철 씨는 병실 창가에 묵묵히 앉아 딸의 고요한 숨결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진 씨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목은 얇은 의료 고정대에 묶여 있었다. 수액 라인이 흔들릴 때마다 영철 씨의 심장도 덜컥이며 흔들렸다. 의무실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은 무감각한 듯 일정했고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고요한 정적을 깨운 건 간호장의 한마디였다. 오늘 밤 태호 소령이 문병 오겠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철 씨의 눈빛은 다시 매서워졌다. 그는 수진 씨가 입대한 이후 줄곧 그녀의 군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다. 군은 군의 질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딸의 손등에 새겨진 자국, 무릎 뒤에 남겨진 멍의 위치, 복부 타박의 방향과 각도. 그것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 의도적인 구타. 그날 밤 태호 씨는 부대 제복을 깔끔하게 입은 채 병실 문을 두드렸다. 침묵이 길어졌다. 침대에 앉아있던 영철 씨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인사를 건네려는 태호 씨의 입술이 열리기 전에 냉정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로질렀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물음에는 단순한 부정이나 해명이 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태호 씨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사께서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건 사실입니다. 며칠 전부터 자해 성향이 의심되어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순간 영철 씨는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끝내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단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말했다. 내 딸은 정신이 약한 사람이 아니오. 자해, 보고, 그런 건 변명일 뿐이오. 말은 짧았지만 말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았다. 영철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딸의 입으로 진실을 들을 수 없다면 직접 파헤치겠다는 결심만 남았다. 다음 날 새벽 영철 씨는 곧바로 군 예비역 인사들과 연락을 취했다. 현역 시절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 지금도 국방부 곳곳에 남아있는 동기와 후배들. 그는 예우 대신 양심을 꺼내 들었다. 딸의 피로 남긴 침묵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해당 특전사 부대에 국방부 감찰단이 조용히 도착했다. 이름도 계급도 밝히지 않은 채 군 내부 감찰 명령이 하달됐다는 공문만 들고 본청 감찰 담당관 4명이 부대에 입장했다. 부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미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동시에 영철 씨는 별도로 자신만의 조사도 시작했다. 군 법무관 출신의 동기를 통해 과거 2년간 이 부대에서 발생한 모든 훈련 사고 기록을 입수했다. 각종 부상 기록 중에는 보고되지 않은 항목들도 있었다. 상급자의 언행에 대해 문제 제기한 인원이 순환 배치라는 명분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된 흔적들.
그리고 일부 간부들이 여군을 대상으로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진술서의 조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조사의 물꼬는 이미 터졌고 감춰졌던 진실은 빠르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부대 내부에서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익명의 고발자들이 서서히 말을 열었다. 이전까지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이들이었지만 영철 씨의 존재와 감찰단의 등장은 그들에게 숨을 쉴 틈을 제공했다. 특히 여군 중사 한 명이 수진 중사가 우리를 지켜주려 했어요 라고 털어놓은 말은 상황을 뒤흔들었다. 수진 씨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사건 당일 수진 씨의 사물함 안에서 발견된 작은 녹음기. 그 안에는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날 선 언쟁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지금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아? 그거 덮어야 할 일이야. 감당할 수 있겠어? 그건 내 임무예요. 명예를 지켜야 할 책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태호 씨였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있었고 막으려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인재의 산맥은 고요했지만 부대 내부는 한여름 장마처럼 무겁고 축축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국방부 감찰단이 정식 조사에 착수하면서 부대 안에서는 그동안 감춰졌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표면 위로 떠올랐다. 대부분은 짧은 속삭임으로 시작됐고 처음엔 신원을 밝히는 것을 꺼렸지만 며칠 사이에 그 조심스러운 말들은 하나의 흐름이 되어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발이었다. 한 간부의 무리한 언행, 여성 부사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사적인 업무 지시, 그리고 보고 누락. 하지만 이내 사건은 더 깊고 복잡한 구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를 조작해 기록한 사례, 피해자가 책임을 지고 자진 전출을 선택하게 만든 압박, 고발한 병사들의 진술을 없던 일로 덮은 상관의 회유. 감찰단은 조사 대상이 늘어날수록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내부 문서와 일지, 통신 기록까지 들여다보면서 더 이상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영철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찾았다. 말없이 딸의 손을 쥐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씩 묻고 또 물었다.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려 했느냐? 감정이 북받치면 눈을 감고 등을 돌렸고 들리지 않을 독백을 속으로 되뇌었다. 냉정한 명령과 판단만으로 살아왔던 인생에서 그는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벽 너머에서 확실한 진술이 터져나왔다. 부대의 여성 중사 한 명이 감찰단에게 정식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수진 씨가 부대 내부의 부조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설득하며 신고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며칠 동안 수진 씨가 불안에 떨며 이번엔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요라고 말했던 순간까지가 모두 담겨 있었다. 이 진술서가 접수되자 감찰단은 곧바로 수진 씨의 사무 공간과 생활관을 다시 수색했다. 그리고 발견된 것은 단 하나, 오래된 노트였다. 노트 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고 각 날짜마다 관찰 기록, 언행 분석,
목격자 진술 요약 등이 빽빽하게 쓰여 있었다. 군인의 손글씨로 적힌 이 기록은 단순한 감정 토로가 아닌 완벽한 보고서 형식이었다. 기록은 끊기기 전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만약 내가 이걸 끝까지 전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누군가는 이걸 봐줄 거라 믿는다. 아버지, 제발 진실을 봐주세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영철 씨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평생 군의 명예를 위해 살아왔지만 지금 그 명예가 자기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추론은 증거로 바뀌었다. 태호 씨 역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역시 감찰 조사에 소환되어 세 차례에 걸친 신문을 받았고 자신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을 부인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군사경찰에 의해 별도로 구금되었고 상급 부대에서는 군사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부대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 수많은 간부들이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조사 중 추가로 드러난 여타 비위 사실들까지 겹치면서 사태는 전국적인 이슈로 번져갔다.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모든 군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수진 씨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내부 고발자로 정의를 지킨 군인으로 뉴스와 기사 제목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처 입은 자의 침묵이 아닌 용기 있는 자의 외침으로 세상에 기록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영철 씨는 부대 근처 작은 교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자정 무렵 그는 묵주 대신 낡은 군번줄을 손에 쥐었다. 전장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구하고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그날만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오래도록 어깨를 떨었다. 진짜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지. 그 말은 외치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단단했기에 딸의 고통을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책. 그러나 이제는 무너뜨려야 할 질서가 분명해졌다. 진실은 멈추지 않았다. 태호 씨가 구속되던 날, 인제 부대의 하늘은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처럼 무거웠다. 초여름의 습기는 모든 벽과 바닥에 스며들었고 부대원들은 조용히 서로의 눈치를 보며 걸음을 낮췄다. 과거 그가 통솔하던 강압적인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는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명령 대신 침묵이 자리했다. 군사경찰 차량에 타기 전 태호 씨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부대를 한번 바라봤다. 한때 자신이 이끌던 부대였고 그 질서와 명예를 누구보다도 앞세웠던 곳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명예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었다. 정의보다 출세를 선택했고 조직의 침묵에 기대어 무언가를 덮으려 했던 어리석음이 이제는 쇠사슬보다 무거운 형벌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내 모든 병사에게 퍼졌다.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던 이들은 이제 조금씩 시선을 들기 시작했고 감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 중에서도 수진 씨가 남긴 기록은 사적인 분노가 아닌 공적인 책임감의 상징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대 전체의 정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특전사 부대 내 고발 사건의 전모를 정리한 브리핑을 공개했다. 공식 문건에는 수진 씨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지만 부대원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진실은 끝내 묻혔을 거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특수부대 내부의 감찰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기로 결정했다. 부대 내 고충 처리 시스템도 독립기구로 전환되었고 여군 보호 매뉴얼과 관련된 정책들도 긴급 개정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전국군 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었다. 며칠 뒤 수진 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처음 눈을 떴을 때 병실은 고요했고 어지러운 빛 속에서 희미하게 천장을 바라보다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곳에 앉아있던 영철 씨가 눈을 뜨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시울이 붉어진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수진 씨는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눈물 속으로 녹아내렸고 묵묵히 손을 잡은 아버지의 체온이 다시 살아있는 증거처럼 다가왔다. 며칠 뒤 군은 수진 씨에게 특별 진급을 통보했다.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가치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수진 씨는 자신이 한 일이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진급은 단지 계급 하나가 높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의 선택과 용기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하나의 공식적 응답이었다. 그날 오후 병상에 앉은 수진 씨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주며 영철 씨는 작게 입을 열었다. 진짜 군인은 계급보다 양심을 지킨 사람이란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흘러간 세월의 상처와 그 위에 새겨진 새로운 명예, 그리고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가족의 대화. 그 순간 수많은 군인의 이름으로 지켜진 질서 속에 작지만 단단한 정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다. 부대 정문 앞 깃대 위에 걸린 태극기가 천천히 흔들렸고 긴 침묵 끝에 고요한 밤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번엔 그 침묵이 결코 다시는 아무것도 삼키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함께했다. 여전히 붕대를 감은 채 병상에 누운 수진 씨는 며칠 만에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예우를 말했지만 영철 씨는 끝까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는 단지 딸의 눈이 다시 감기지 않기를, 그 고요한 얼굴이 다시 얼어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자 이제 그 마음 속에 쌓여 있던 또 다른 감정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바로 책임감이었다. 그동안 철저히 믿어왔던 시스템, 오직 군의 질서와 명예만을 믿고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인생. 그러나 그 질서 아래에서 자기 딸은 외로이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부대에서는 감찰 종료 보고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그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인 침묵과 은폐, 그리고
일부 상급자들 사이의 묵인 구조였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미 수진 씨 이전에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단지 피해자들이 떠났고 기록이 남지 않았기에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했을 뿐이다. 수진 씨는 이를 알았다.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외면하지 못했기에 나섰다. 그리고 자신이 그 진실의 첫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 선택이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알면서도 그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주한 영철 씨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감찰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그는 서울의 국방부 본청으로 직접 향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 간담회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사건은 특정 간부의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이건 오랜 시간 누적된 내부 병폐에 대한 증거입니다. 군은 더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체계의 문제이고 그 체계를 믿은 병사 하나가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다. 군 내부에서도 중견 간부들 사이에선 동조의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언론은 예비역 대장의 고발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보도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국방부는 군 인권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군 차원의 감찰 확대를 선언했다. 한편 태호 씨의 군사재판도 곧 열리게 되었다. 그는 최종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지만 자신도 상부의 압박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군사재판부는 조직 내 고위 간부로서의 책임 회피를 엄중히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그는 장기 복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날 수진 씨는 여전히 병상에 있었지만 판결 소식을 들은 뒤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분노도 후회도 아니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후 남은 감정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뿐이었다. 그날 밤 영철 씨는 그녀의 곁에 앉아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수진 씨가 쓰지 못한 마지막 페이지의 노트였다. 비어있는 그 공간 아래 그는 자필로 짧은 문장을 써내려갔다. 당신이 지킨 건 질서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걸 이제야 안아버지가 용서를 구한다. 수진 씨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과거의 모든 침묵을 용서한 것도 잊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이제 서로가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몇 주 후 수진 씨는 퇴원과 함께 정식으로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다. 국방부 내부통제부서에 배속되었다는 발표가 이어졌고 이는 단지 보상성 인사가 아니라 내부 개혁의 핵심으로 그녀가 발탁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군의 가치, 그리고 침묵을 깨뜨린 용기가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은 셈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 국립현충원 추모광장에서 열린 군 인권 강연 행사. 거기서 연단에 선 사람은 바로 수진 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오직 한마디만 남겼다. 누구도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짧은 연설은 참석자들의 심장을 울렸고 조용한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멀리 떨어진 청중석에서 영철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군의 명예는 오늘 그 딸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 어느덧 초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아침, 대전 자택의 마당에는 작게 핀 능소화가 담장을 타고 올랐다. 짧은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 몇 장이 뚝뚝 떨어졌고 그 아래 나무 벤치에 앉은 영철 씨는 뜨거운 차 한 잔을 조용히 마시고 있었다. 늘 아침 6시에 기상하고 군화 대신 슬리퍼를 신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절도 있는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 손에는 더 이상 철제 군번줄 대신 딸이 직접 건넨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비어있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도 하얗게 남아 있었지만 그 여백이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다. 그 공간은 이젠 둘만의 언어로 채워져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수진 씨는 국방부 내부통제팀의 첫 공식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 한복판, 옅은 색 정복에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단단하게 맞잡은 손.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어느새 한 겹 부드러운 빛이 서려 있었다. 그 빛은 단순히 고통을 지나온 자만이 아닌 정의를 지켜낸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빛이었다.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녀는 회의 도중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침묵 속에 있던 다른 위원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용기를 건넸다. 누군가는 문을 열었고 누군가는 열쇠를 돌렸으며 누군가는 그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가며 과거 인재부대는 철저히 해체되고 전면 개편되었다. 성비위 전담 감사관 제도가 신설되었고 내부 신고자 보호 정책은 더욱 강해졌다. 이제는 피해자가 숨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자가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구조가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한편 태호 씨는 복역 중 여전히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었다. 저녁은 처리되었고 그의 계급장은 역사의 기록 속에만 남았다.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지만 수진 씨는 마음속 한 구석에 그 이름을 조용히 새겨두었다. 그 기억은 미움이 아닌 무너진 신뢰의 경계 위에 서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다시 대전의 조용한 집. 늦은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다. 단정한 제복 차림의 수진 씨가 어깨 너머로 가방을 메고 들어섰다. 그녀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다. 작은 식탁 위에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군대에서 흔히 먹던 장조림이 옆에 놓여 있었다. 영철 씨는 여전히 말없이 식탁을 차렸고 수진 씨는 군인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대화가 시작되려는 듯한 조용한 공기가 감돌았다. 저녁이 끝난 후 마당으로 함께 나간 두 사람은 별이 떠 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영철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에게 미안하단 말을 너무 늦게 했구나. 수진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짧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늘 군의 가치를 지켜주셨어요. 이제 그 가치를 제가 이어받은 것뿐이에요. 그 순간 영철 씨는 눈을 감았다. 가슴 한가운데서 아주 오래 묵혀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스르륵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심 어린 안도와
따뜻한 자부심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이야기의 끝은 복수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혔다는 것, 부끄럽지 않게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진짜 군인의 명예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